그러면 허리가 C자 커브가 돼요. 다시 교정이 되는데 쿠션이 낮으면 절대 안 돼요. 10c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쿠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등과 엉덩이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C자 곡선이 되면서 빠진 분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만 여러분. 저는 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담 해리슨 병원 병원장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제가 수련받은 게 90년도 후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쿠션의 메커니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밑에다 베개를 놓고 자면 허리가 통증이 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은 근데 이제 그것은 척추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데 척추의 교정이나 척추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쿠션 메커니즘이 정립이 되고 보편적으로 시행이 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 기본 메커니즘은 뭐냐면 척추, 특히 허리가 가지고 있는 C자형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척추의 모형이잖아요. 척추는 원래 이렇게 C자형의 커브, 그리고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추의 분절성 운동이에요. 이 척추가 늘어났다가 들어갔다가 늘어났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건데, 어떤 형태가 돼서 이게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척추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C자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운동이 쿠션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척추의 통증 완화뿐만이 아니고 척추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허리 쿠션에 대해서 간단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실은 지금 허리 쿠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허리에다 쿠션 되는 거. 실은 초기에 예전에 내가 배웠을 때는 허리 통증 있는 환자분들은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넣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그게 다 허리로 가게 되잖아요. 허리 쿠션의 기본 메커니즘은 척추의 3분절 교정 메커니즘인데, 초기 원조가 저라고 보시면 돼요. 2010년대 초반이구나. 그때 이 3분절 그 교정에 대해서 정말 통증 쪽이나 그쪽에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 예전에는 통증 강의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 초기에 허리 쿠션이 시작이 되면서 이 척추의 3분절 교정, 척추는 분절이 3개거든요.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하고 그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논문이 2014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급속도로 그 쿠션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쿠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허리 쿠션의 원조가 저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서 잘 배우시면 돼요. 쿠션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허리 쿠션을 하고 나서 이 한 주먹이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이 엉덩이를 여기 놓고 이게 딱 바짝 붙인 다음에 이렇게 쑥 누워서 등하고 엉덩이가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C자 커브가 돼요. 그래서 캐진 분절이 다시 교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쿠션이 낮으면 절대 안 돼요. 낮으면 이 다시 교정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먹이 하나 정도 이상 들어갈 정도, 또는 10c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쿠션의 목적은 뭐냐면 허리 그 빠진 분절을 다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정시켜 주는 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면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교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자세에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굽혀도 되고 머리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등과 엉덩이가 땅에 닿아야 돼요. 이게 30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C자 곡선이 되면서 빠진 분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척추 통증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걸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져요. 척추는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비정상적인 척추의 분절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운동과 약해진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들로 보면 돼요. 척추는 전체적으로 S자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허리는 C자형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중력과 싸움에서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서 그 C자 형태가 일자 허리가 된다든지 일자 목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즉 그 이야기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깨진 척추의 밸런스나
근육이나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운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켄지 운동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들은 다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쿠션 운동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허리를 C자 커브로 만드는 쿠션 운동을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질환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수액 탈출증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거고, 수액 탈출증의 초기 증상은 요통,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자기가 디스크가 생겼다고 흔히 인지를 못하고, 되게 전형적으로 생기는 증상,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지 방사통,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엉치서부터 다리로 쭉 타고 내려가는 증상이 있을 때, 아, 이게 디스크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은 하지 방사통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다리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하지에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척추 전문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척추 통증이 발생했을 때 급성기 통증에 가장 좋은 치료는 안전가료예요. 안전가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워있으란 이야기예요. 잘 누워있고 뭐 과다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그게 안전가료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오히려 척추 통증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게 되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계속 누워있게 되면 오히려 급성기 통증,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들이 악화될 여지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제가 전문의를 딴 게 1998년도니까 실제로 인턴 레지던트를 한 게 94년, 95년도잖아요. 그러면 30년 됐죠. 실제로 저는 척추 수술이 크게 절개를 했던 시대부터 와가지고 척추 수술의 역사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척추 수술은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초기에는, 그때는 아예 현미경도 없었으니까 맨눈으로 보고 절개를 쭉 하고, 그때는 절개가 굉장히 컸었어요. 디스크 수술하는데도 거의 15cm면 이 정도, 예전에 이 정도 절개를 했었으니까. 그 절개 시대, 그 다음에 이 절개 수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근육도 약해지고, 또 관절도 약해지고, 뭐 염증도 생기고, 또 재발도 잘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발전된 치료를 원했었고, 그 이후로 발전된 게 현미경 수술이에요. 이제 눈을 좀 더 현미경으로 수술 시야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서 절개 범위가 계속 약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합병증들이나 수술로 생길 문제들도 훨씬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성이 안 찼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된 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에요. 현미경을 같이 이용해서 수술하지만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기구들을 이용해서 아예 기존에 절개했던 수술들을 최소화해서, 척추 수술이 가지고 있는 수술 부위 말고 그 주변에 손상을 주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발전했고,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예전에 절개 수술에 비해서 정말 많은 합병증들을 줄이고 좋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아직은 의료진들이 원했던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발전된 게,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에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쉽게 말해서 일부 절개를 하지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척추 수술 부위, 거기로 바로 접근해서 실제 주변 근육의 손상이나 다른 손상들을 거의 최소화하고 수술 비율을 최대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술이고, 척추 내시경 수술도 굉장히 오랜 동안 발전해왔지만 최근에 발전된 척추 내시경 수술의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죠. 얼마 전에 대학 교수님께서 척추 유압술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초기에 이제 함스란 분이 이제 절개형 유압술,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유압술이 있는데 그걸 개발했었어요. 1980년도에. 그게 유럽 분이시거든요. 독일 분이셔요. 초기에 많은 의료들이 그 유럽에서 발전이 됐죠. 그 이후로 최소 침습 척추 유압술, 추간공 유압술이 케빈 폴리라는 미국 분이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 세대를 뛰어넘어요. 기존의 수술의 한 시대를 뛰어넘는데, 그분은 미국이시잖아요. 척추 수술뿐만이 아니고 의학의 트렌드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최근에 추간공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을 한국에서 개발을 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해리슨 킴과 닥터 허가 들어가게 되는데,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개발을
출발을 하고 추강국 유압수로 시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외국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요. 저는 척추 내시경 수술 독일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간 동안 독일과 유럽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웠던 시대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전 세계 척추 수술을 배우고 싶은,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오게 된 계기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 친구들,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의 클래스는 전 세계의 탑 오브 탑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환자분들한테 좋은 치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민국의 의료가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크게 발전을 하고 전 세계 탑 클래스가 된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단순히 나 개인적인 혼자만의 일, 또 그룹의 연구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사분들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의 같은 노력,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이 되고, 미래에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물 같은 이런 자산들을 국민들과 같이, 환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척추에는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 있어요. 좋은 운동은 크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수영하고 걷기, 그리고 등산, 자전거, 그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척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의 분절이 약해지면서 다음에 뭐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고 불안정증도 생기는 거예요. 분절이 잘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척추 분절을 안정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나 그 척추 어느 정도 이제 척추 분절이 안정된 이후로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척추의 그 약화된 분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그 분절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과 천천히 걷기예요. 그리고 척추의 약해진 분절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자전거하고 등산이에요. 왜냐하면 자전거하고 등산은 필연적으로 허리가 약간 굽어지는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척추는 약간 굽어지는 자세 그 자체만으로도 이 분절이 약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은 초기에 척추 통증이 발생했을 초기에는 그건 좋은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척추 통증이 급성으로 발생했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과 걷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수영은 많은 분들이 수영을 권유를 말씀드리는데, 수영도 자유형 수영이 좋아요. 다른 수영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척추의 분절을 잘 움직여주고 근육을 키워주는데 제일 좋은 게 지구의 중력과 무관하게 완화시켜주는데 제일 좋은 운동이 자유형 수영이고, 척추의 운동은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수영을 일주일에 뭐 1번 간다 그러면 척추 회복에 생각보다 도움이 잘 안 될 거잖아요. 뭐 최소한 이틀에 1번 간다든지 꾸준히 갈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차라리 걷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척추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척추의 분절이 약해지면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척추의 그 걷기 운동을 했는데 하다가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걷기 운동의 4가지 원칙은 첫 번째, 천천히 걷기. 2번째, 평지를 걷기. 3번째, 허리를 곳곳이 걷기. 4번째, 편한 신발을 걷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척추의 근육들을 키워주고 약해진 분절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원칙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척추의 분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빨리 걷기나 아니면은 약간 경사진 데를 걷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초기에는 오히려 그게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걷기도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이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아파서 내가 주변에 들으니까 허리 운동에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더라 해가지고 막 1시간씩 걷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분절이 약해진 분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과하게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더라도 초기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좋고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걷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싶었을 정도까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날마다 뭐 일주일에 1분씩 또는 뭐 한 달에 10분씩 그렇게 늘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간격으로 천천히 늘려서 또 맥시멈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 한 번 할 때 뭐 내가 뭐 걷기 운동을 해서 하루에 뭐 5시간 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5시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요. 훨씬 과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걷기 운동했을 때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시점이 되면 한 번 했을 때 1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그건 있어요. 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렇게 1시간씩 해서 하루에 3시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할 때 뭐 3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죠. 예전에 나도 절개 수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개 수술했던 시대는 골프는 절대 금물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골프는 척추를 확 틀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분절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재발도 잘 되고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개 수술할 때는 절대 못하게 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유압수를 했던 환자들은 아예 다른 운동도 다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재발률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었고 관절을 보존하는 기술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수를 한 환자들 뼈 붙이는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절대 허리 못 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환자분들 중에는 골프 못 치게 해도 본인들이 가서 치는 분들 많아요. 6개월, 1년 후에 와서 자기가 얼마 쳤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유압수를 한 환자분들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환자분들한테 골프 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의 목적이 기능적인 개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 이야기는 내 삶이 얼마만큼 윤택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가가 실은 척추 수술을 하는 것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절개 수술하고 막 재수술해서 그 문제가 크게 생겼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간혹 그런 말씀 드리는데 아프면 다시 와서 내시경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 말고 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 하고 나서 그 수술을 하고 부위 자체도 조직 손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수술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당장에는 안 되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그 회복기를 갖고 나서 자기가 즐기고 싶었던 여행, 골프, 등산, 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운동들을 함에도 있어서 그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이 원하신 거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골프, 등산도 해당이 되는 거죠. 허리 아픔과 다리 저림, 물론 다리 저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척추 질환인 경우가 많죠. 고령 환자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 질환 하면 디스크 질환, 협착증 질환,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데 이 질환들은 다 퇴행성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디스크 질환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척추 질환 자체가 퇴행성 질환 많이 써서 고장이 나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퇴행성 질환 중 특히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한 83세에서 85세까지도 보고 있고 미래에는 100세를 넘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 특히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주로 유병률이 보통 50대 이전에는 흔히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보통 50대 이후에서 60대부터 증가하게 되는 질환인데 예전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의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령 인구
70대, 80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그리고 또 보행장애 그런 증상들인 거죠.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길지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호발하는 병이 아니었었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대개 수술이나 그런 걸로 그때 당시에는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는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척추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척추 질환, 퇴행성 척추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돼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질환으로 통증이나 불편감을 겪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척추는 언뜻 보면은 뭐 심하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척추 질환을 앓게 되면 자기가 그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에 영향을 주게 돼요. 단순히 이 활동 반경에만 영향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영역들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좀 더 적극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심지어는 척추 질환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른 질환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됐다든지 그러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장이 많게 되고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100세 시대가 됐는데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100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실제로 그게 현실이고 척추 질환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이 나머지 여생 그 노년에서 그 나의 삶을 얼마만큼 윤택하게 하는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걷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척추 질환을 앓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운동을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게 되면 단순히 근력이 약화되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모든 전신에 있는 그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문의를 딴 게 1998년도니까 이제 실제로 인턴 레지던트를 한 게 94년, 95년도잖아요. 그러면 30년 됐죠. 실제로 저는 척추 수술이 크게 절개를 했던 시대부터 와가지고 척추 수술의 역사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척추 수술은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초기에는 맨눈으로 보고 절개를 쭉 하고 그때는 절개가 굉장히 컸었어요. 디스크 수술하는데도 거의 15cm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절개 수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근육도 약해지고 또 관절도 약해지고 또 뭐 염증도 생기고 또 재발도 잘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발전된 치료를 원했었고 그게 그 이후로 발전된 게 현미경 수술이에요. 이제 눈을 좀 더 현미경으로 수술 시야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서 절개 범위가 계속 약해지고 수술 부위를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합병증들이나 수술로 생길 문제들도 훨씬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성이 안 찼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된 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에요. 기존에 절개했던 수술들을 최소화해서 척추 수술이 가지고 있는 수술 부위 말고 그 주변에 손상을 주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실은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예전에 그 절개 수술에 비해서 정말 많은 합병증들을 줄이고 좋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 의료진들이 원했던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발전된 게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에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쉽게 말해서 이 일부 절개를 하지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척추 수술 부위 거기로 바로 접근해서 실제 주변 근육의 손상이나 뭐 다른 손상들을 거의 최소화하고 수술 비율을 최대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술이고 척추 내시경 수술도 굉장히 오랜 동안 발전해왔지만 최근에 발전된 척추 내시경 수술의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죠. 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척추 수술, 척추 유압술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역사가 초기에 이제 함스란 분이 이제 절개형 유압술,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유압술이 있는데 그걸 개발했었어요. 1980년도에 그게 유럽 분이시거든요. 초기에 많은 의료들이 그 유럽에서 발전이 됐죠. 그 이후로 이 추간공 유압술이 미국 분이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 세대를 뛰어넘어요. 척추 수술뿐만이 아니고 의학의 트렌드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그런데 최근에 척추 유압술이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을 한국에서 개발을 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개발을 하고 정말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외국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요. 척추 내시경 수술 독일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간 동안 독일과 유럽이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그 리드를 했고 척추 수술도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웠던 시대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 척추 수술을 배우고 싶은,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50대 이전에는 디스크 질환이 호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50대에서 60대는 그게 혼재가 돼 있고 60대가 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되게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그걸 해결하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이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가게 된다고 그러면 60대에서 10년 정도, 70대에서 70대 중반까지도 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큰 문제가 없겠죠.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협착증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디스크가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관의 가운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추간공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척추가 약해져서 뼈가 물러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혼재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초기의 증상들은 주로 요통과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겠죠.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그래요. 파행이 된다는 거죠. 보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다리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생겨서 쉬었다가 가고 그게 어느 정도 쉬게 되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좀 걷게 되면 다시 통증이나 다리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파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이성 파행과 혈관성 파행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에서 오는 증상은 이 신경이성 파행입니다. 초기의 증상들은 요통과 뭐 다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나 시림이나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지금은 고령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척추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퇴행성 척추 질환이 생겼을 때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가면 수술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80%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 초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또 좀 더 심해지면 시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치료로 되게 80%가 해결이 돼요. 80%에서 90% 정도.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10에서 20% 정도이고 이 10에서 20% 환자분들은 수술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던 그 예전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 지금 이제 80 중반이신데 저희 부모님은 농사 지으셔요.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고 86세신데 아버님도 70대 중반에 그리고 어머님도 70대 중반에 두 분 다 저한테 2번 수술 받으셨어요. 아버님 디스크 1번, 협착증 1번 수술 받으셨고 어머님은 협착증으로 2번 수술 받으셨는데 한 7, 8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내시경 감압술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시경 감압술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할 데가 없잖아요. 가족분들 대부분 제가 수술했거든요. 보편적으로 가족 수술 안 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저는 이게 내시경 수술이 저희 아버님 어머니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당연히 믿었고 아버님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당연히 내시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시골 내려갔다는데 지금도 농사 짓고 계세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많은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근데 실은 척추 내시경 수술은 보편화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게 유명해진 게 한 3, 4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척추 내시경 수술의 레벨은 탑 오브 탑이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BTS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BTS급이라는 이야기는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레벨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BTS는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척추 내시경 수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다른 나라하고 레벨이 아예 달라요. 즉 그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척추 내시경 수술이 뭐 독일, 미국 또 일부 아시아권의 나라들과 비슷하게 한국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였는데 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의 50%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술들이 외국에서는 아직도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쉽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의 교과서예요. 저하고 허동원 원장이 쓴 건데 스프링거에서 이제 출판된 교과서입니다. 스프링거라고 하는 것은 영화계 오스카 같은 레벨의 출판사예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출판사여서 예전에는 이런데 저자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학회 또 우리나라 저자들이 주도해서 쓴 교과서예요. 척추 내시경의 교과서. 즉 그 이야기는 전 세계 척추 내시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탑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이게 이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척추를 하는 많은 의사분들도 이렇게 호응을 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한 게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이 급속도로 발전한 게 한 10년 정도 되고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척추 내시경 수술보다는 절개 수술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환자분들은 이미 그걸 다 인지를 하셨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는 병원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시대가 바뀌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실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논문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제가 쓴 논문이 한 300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논문을 많이 썼어도 실은 우리나라의 논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논문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척추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사들이 유럽 가서 배우고 미국 가서 배워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세 역전이 된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척추 내시경 분야에서는 한국에 와서 척추 내시경 보고 배우는 게 그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동안 고난의 시대를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시행됐던 초기에는 메이저 서저리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 척추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에 특히 초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었는데 하나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이 잘 된다. 두 번째로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수술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문제점들 때문에 보편화되지 않았고 척추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분들도 그게 불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5년 전까지. 근데 지금은 척추 수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계기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감압술과 유압술이에요. 척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 그리고 척추 유압을 하는 수술 거의 10여 년 정도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게 해리슨 케이지 글라이더라고 척추 유압술 할 때 쓰는 기구고 해리슨 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발한 기구이고 이 해리슨 케이지 글라이더나 기술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서 지금은 고령 환자들 진짜 심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 대한 감압술, 유압술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아주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도 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척추 수술하는 많은 의사들도 내시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많은 논문들에서는 그걸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잖아요. 지금이야 신경외과나 그런 치료들을 쉽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나 이런 의학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되지만 학교 다닐 때는 이건 정말 어려운 학문이었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도입이 되지 않은 그런 치료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직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 있었었잖아요. 뇌신경외과도 하고 싶었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척추를 하게 되는 외과 의사가 됐고 초기에 척추 통증 공부하고 척추 역학 바이오메카니스에 대한 공부를 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너는 외과 의사인데 너는 외과 수술 공부는 안 하고 왜 다른 걸 공부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척추 분야에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 내 가족이 됐을 때 모든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의사가 되는 게 내가 척추외과 의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그 이야기는 내가 협착증 수술만 잘하고 디스크 수술만 잘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받는 많은 환자분들 단순히 국소적인 질환만 내가 치료를 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의사로서 내 가족, 우리 국민들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발전시키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길을 가게 된 거죠.